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덥습니다. 오늘 일부 지역 경우 보니까 35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정말 아열대라는 말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 날씨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이슈 그리고 그 핵심 이슈의 이면을 짚어보는 소종섭의 백브리핑. 저는 진행을 맡은 아시아경제 정치사회 매니징 에디터 소종섭입니다. 오늘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 얘기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을 했죠. 이와 관련된 뒷얘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먼저 통일부, 국방부 등을 출입하며 외교 안보 분야를 담당하는 장희준 기자와 푸틴 대통령 방북 관련된 얘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나와 있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꽤 오랜만에 지금 방북하는 거죠?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 저녁 평양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김정은의 아버지 선대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집권했던 2000년 7월 이후 무려 24년 만의 북한 방문입니다. 24년 만에 방북이다. 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는 9개월 만에 재회하는데요. 양측 정상은 작년 9월 러시아에서 만났고 당시 북러 정상회담이 4년 반 만에 성사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만남의 주기가 상당히 당겨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자주 만나는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죠? 네, 자주 그리고 또 빠르게 만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빠르게 만난다. 그만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과거와 다르게 좀 급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푸틴 대통령 그런데 왜 북한을 가는 거죠? 그 방북한 배경이 뭔가요? 네, 푸틴이 북한을 찾는 건 답방 성격인데요. 신속한 답방을 결정한 것은 그만큼 북한과의 밀착을 대외적으로 과시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부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차에 접어들었고요. 최근에는 미국이나 서방 일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러시아 본토 타격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세에 몰린 러시아를 사실상 유일하게 지지해준 게 북한이고 네. 그만큼 중요한 우방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양측의 이해관계가 지금 아주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졌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북한의 지원 이런 것들을 좀 푸틴이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북한과 러시아가 새로운 조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른바 자동 군사 개입이라고 할까요? 우리 한미동맹처럼 마찬가지로 북한과 러시아 간에도 그러한 식의 조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어제 러시아 크렘린궁이 발표했는데요.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양측 정상이 서명할 문서는 아직 작성 중이라고 하면서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도 여기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예, 이런 협정은 각국의 수교 관계 그 단계를 의미하는데요.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보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입니다. 북러가 맺게 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이것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이고요. 예. 동반자 관계에서 이제 최상위 수준에 있다고 보는 동맹 관계보다는 하나 아래입니다.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맺고 있는 협정보다는 북한과 러시아가 맺을 협정이 한 단계 위의 것이다.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우리보다는 좀 더 밀접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이 유사시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동적으로 군사 개입을 하는 그러한 식의 동맹 관계로까지 조약이 갈 가능성이 좀 있나요? 네, 가능성은 있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북러 간에 맺어진 조약들 관계의 변화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1961년 소련 시절에 체결한 조소 5호 조약이 있습니다. 6개 항목으로 구성된 당시 조약에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핵심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다만 이제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북한과 소련의 관계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이제 10년 단위로 연장해야 되는 조소 5호 조약을 더 연장하지 않기로 했고요. 네. 군사 개입 조항도 이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양측이 군사적 관계에서 탈피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 볼 게 2000년인데 조선민주주의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 친선 및 선린 협조에 관한 조약. 이 이름이 길어서 줄여서 우호선린 협조조약, 더 줄이면 북러조약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이 당시에는 조약의 핵심이 경제와 과학, 기술, 문화 협력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지금인데 푸틴은 이번 방북을 통해서 북러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려고 합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치르고 있고 북한은 이제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군사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네. 다만 러시아 입장에서 유사시 군사 개입을 하겠다 이런 조항까지 넣는 건 한반도를 다시 6.25 전쟁 시절로 돌리겠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지원 말고 군사 지원까지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아하, 예. 안 그래도 이제 본토 타격까지 당한 상태에서 러시아가 그런 선택지를 고르는 건 부담이 클 거다. 서방을 굳이 자극하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다만 이제 북한의 위성 기술을 계속 지원한다든지 물밑에서 포탄, 식량, 석유 이런 걸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요. 정부는 군사 개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관계 격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내다보고 정부는 좀 이 푸틴과 김정은 회담 내용을 좀 주시를 하고 있다. 그런 거네요. 최근에 그 러시아 쪽에서 뭐 그 푸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뭐 감사한다 이런 식의 약간 러시아로서는 뭐라고 할까요? 너무 이렇게 북한과만 밀착하는 게 아니다. 뭐 네. 대한민국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뭐 그런 맥락의 멘트를 한 것도 지금 장 기자가 얘기한 대로 군사 동맹까지 안 갈 것이다라는 것을 좀 뒷받침하는 하나의 네, 뭐 그런 단적인 식으로 사례 아니냐.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렇다면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방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뭐라고 봐야 됩니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양측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서방에선 이제 국제적 문제와 왕따끼리 연합을 결성한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전쟁에 사용할 포탄, 재래식 무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장을 다시 복구할 값싼 노동력도 얻을 수 있고요. 네. 반대로 북한 입장에선 위성 기술이나 무기 기술, 노동력 파견에 따른 외화벌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행위들은 모두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에 어긋납니다. 하지만 안보리 이사국인 러시아는 올해 3월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막으면서 우리는 북한의 편에 서겠다 이런 확실한 제스처를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대북 전문가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푸틴이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안보 구상을 복잡하게 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하다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을 견제하고 있는 미국의 힘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노리고 있다 그런 분석입니다. 그만큼 이제 푸틴도 다양한 수를 노리고 단 러시아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맥락인데 그렇다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한테 어쨌든 뭐 푸틴 대통령이 방북해서 그런 모습을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것 자체도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좀 상당히 좀 반길 만한 그러한 외교 이벤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게 방문 일정이 만 하루도 안 되다 보니까요. 이게 뭐 얻을 수 있는 게 있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김정은은 사실 푸틴의 방북 하나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단 김정은은 지난해 말 그리고 올해 초부터 해서 남측과의 관계를 한민족이 아니라 적대적 또 개별 국가로 재설정하고 통일이란 개념을 지우고 있는데요. 네. 이제 여러 대북 소식통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북한 내부에서 이 가치 변화에 대한 혼란이 상당하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 입장에선 통일전선 전략이라는 사상의 전반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와 달리 일종의 통일 포기 선언이 매우 큰 변화로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외부적으로도 김정은은 우리 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면서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도발을 하면 그에 비례한 대응이 돌아오고 한미일을 중심으로 제재망도 점점 촘촘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정치적 위기들을 푸틴의 방북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김정은 입장에선 최대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식으로 이제 자기 성과를 강조하고 이제 지도자의 위신을 세우는 데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푸틴의 방북은
뭐 푸틴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상당한 여러 가지 이득을 안겨줄 것이다. 이런 전망이네요. 그런데 이 지금 북러의 밀착 움직임을 바라보는 중국의 흐름,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입장, 이런 것은 조금 좀 다르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영내 이런 신냉전 구도를 흔히 이제 한미일 대 북중러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북중러 연대에서 중국은 한 발짝 발을 좀 빼고 있습니다. 아예 서방과 각을 지고 전쟁까지 일으킨 러시아와 다르게 중국은 미국에 맞서서 더 큰 영향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최근 중국의 행보를 보면 유럽과의 관계에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고, 우리와는 최근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방중이 있었고, 연이어 이제 한중일 정상회의까지 가지면서 관계 개선의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그런 계기로 오늘 오후 3시부터 한국과 중국이 서울에서 2+2 외교 안보 대화를 하고요. 이제 9년 만에 차관급으로 격상을 했고, 양국 협력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로서도 중국을 더 끌어당겨서 영내 정세의 시나리오가 북한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외교력을 좀 발휘해야 한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장희준 기자였습니다. 장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격변하는 동북아시아의 정세, 푸틴 대통령의 방북,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올 하반기 11월로 예정된 미국의 대선 등등 관련해서 전체적인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격변이 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중앙아시아 3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방문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뒷얘기들, 대통령실 출입하는 서소정 차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서 차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최근에 그 서 차장도 중앙아시아 3개국 대통령 순방 동행 취재를 했는데, 이 좀 몇 명이나 그 순방길에 갔나요? 일단 이번에 올해 첫 순방이었죠. 윤 대통령이 지난해 네덜란드 순방 이후로 총선까지 이제 순방을 멈춘 상태였고, 올해 네. 첫 순방이었기 때문에 국내외 언론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순방에 동행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은 총 61명이었고요. 61명. 네, 61명이 같이 참석을 했고, 그다음 대부분 이제 대통령실에서 일진 위주로 경제지들은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번 순방에서는 이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그리고 박춘섭 경제수석, 그다음에 해외 수주권으로 인해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고위급들도 대거 참석을 했고, 그리고 비즈니스 포럼 등 세 국가에서 우호적인 기업인 간의 교류가 이어졌기 때문에 네. 경제인들도 상당히 많이 참석을 했고, 마지막 우즈베키스탄의 비즈니스 포럼 같은 경우에는 양국 경제인이 한 600명 정도, 600명. 네, 600명까지 참석해서 성황을 이뤘습니다. 많이 참석했네요. 네. 기자들 아까 61명 갔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몇 명인데 61명. 그러니까 일진 중심으로 갔을 텐데. 네. 61명이면 대통령실 출입하는 일진 기자들 거의 대부분 다 갔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일단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 소위 이제 이것도 대외비라고 하는데요. 네네. 얼추 이제 200명 내외가 정식 출입을 하고 있고, 네네. 이 중에서 이제 풀 기자단이라고 하고 있는 정식 출입 기자단 위주로 이번 순방에 동행했고요. 그다음에 많은 기자들이 있는데 각 언론사와 방송사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한 곳이 출입하는 곳도 있고 많게는 3명, 4명까지 네네. 아무래도 중요한 출입처이기 때문에 네. 삼진, 사진까지 두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련된 부분은 이 보안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자들 숫자나 여러 가지 부분도 대략 그렇다. 이렇게밖에 지금 서 차장이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잖아요. 네. 대통령 비행기. 그럼 탔을 때 이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타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외국 가고 하면은 사전에 예약해서 자리 배치도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기자들이나 경제인들이나 이렇게 동행 저기를 할 때 그 비행기 안에서 자리 배치 이런 건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이 자리 배치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여행하실 때 창가 자리냐 통로 자리냐, 중요합니다. 여행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자리 배치도 인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사다리를 탔습니다. 사다리를 타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특별하게 동행했던 기자 중에서 임신한 기자가 있습니다. 네. 이 임신한 기자들은 이제 장시간 비행할 경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좀 앞자리,
자리, 그다음에 이게 공간이 띄어져 있는 특별한 자리, 배려를 좀 특별한 해주고. 배려를 해주고, 그다음에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사람들은 공평하게 사다리를 타서 아, 예, 각 구간별로, 그리고 또 한 자리에 계속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각 구간별로 사다리를 여러 번 타서 재배치하는 순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우리나라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갈 때 자리 배치와 네, 투르크에서 또 카자흐스탄 갈 때의 자리 배치가 달라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사다리를 타서. 네, 근데 불행하게도 저는 계속 창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공군 이러게 하면 여러분들이 환상을 가지기 쉬운데 네. 저희 그 보통 이코노미 정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창가 자리에 앉아서 이제 화장실을 가려면 전원 기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명 건너뛰어야 되는군요. 그래서 저희 이게 공군 1호기 잠시 궁금하실까 소개해드리면 네네. 3, 4, 4 구조예요. 그래서 3명, 4명, 3명 이렇게 떨어져 왔는데 네. 저는 줄곧 창가 자리에 앉아서 물론 이제 창가 경치는 잘 봤지만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갈 때마다 기립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약간의 민폐를 또 불가피하게 네.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다른 데서 못 듣습니다. 네. 자, 대통령의 경우 그렇다면 공군 1호기에 탔을 때 기자들이나 경제인들과 같은 비행기 타는데 네. 대통령을 볼 수 있습니까? 일단은 이번에 원래 이제 순방을 갈 때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인사를 하러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격려를 하러 오거나. 근데 이번엔 좀 알려지다시피 그 출발해서 지연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지연이 있는 바람에 이런 시간을 갖지 못해서 윤 대통령이 추후에 인사를 하러 격려를 하러 오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 대통령이 그 실제 탑승하고 있는 곳과 기자들이 탑승하고 있는 곳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간 자체가 네, 다르다. 공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V의 경호를 위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층이 구분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게 이 공군 1호기 안에는 또 이제 많은 직무를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참모진과 비서관들이 모두 회의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네. 회의실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기자들이 그 실제 탑승하는 공간과 그다음 직무 공간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돼 있어서 같이 네. 같은 비행기지만 대통령의 모습을 일상적으로 보거나 그럴 네. 수는 없다. 네, 경호상 네. 필요에 의해서 철저히 차단이 돼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순한 호기심인데 공군 1호기 안에 좀 뭐 특별한 시설이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좀 소개해 줄 만한 혹시 그런 게 좀 있나요?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이제 그 보안을 해치지 않은 선에서 말씀드리면 그 저희 이제 승무원들이 기내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 공군 1호기다 보니까 기장은 공군 소속입니다. 네, 그리고 승무원들도 두 부류의 승무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고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공군 소속의 승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대한항공 소속의 승무원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열심히 그 번갈아 가시면서 이렇게 협력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서 네. 덕분에 편히 올 수 있었습니다. 네. 뭐 특별한 차이 같은 게 공군 소속이냐 대한항공 소속이냐에 따라서 뭐가 좀 다른 그런 건 없죠? 그냥 똑같은 거죠? 소속만 다른 거죠? 네, 소속만 다르고 두 분이 평소에 친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서로 웃으시면서 잘 하셨고 그다음에 또 재밌었던 게 이게 이 공군 1호기도 면세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살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갈 때만 살 수 있고 올 때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럼 타서 들고 다녀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기자들은 갈 때 구입을 하고 네. 그다음에 모두 이제 서울 성남공항 이제 성남에 있는 도착해서? 서울공항에 도착해서 그때 한꺼번에 수령해보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군요. 네, 그 면세품 살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살 생각이 있는 기자는 네. 미리부터 타기 전부터 좀 생각을 해놔야 되겠군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첫 순방이었는데 이전에 갔던 그 선배 이제 기자들이 네. 올 때는 절대 살 수 없다. 너 그때 사면 늦는다. 팁을 줬군요. 팁을 줘가지고 갈 때 살 수 있었습니다. 네. 뭐 많이 샀습니까? 좀 술도 있는데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서 뭐 MZ들이 또 양주를 선호하잖아요. 양주값이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렇게 돈이 비싼지 썼군요. 이렇게 비싼지 몰랐습니다. 네. 대표님 보고 계실까요? 자, 이게 뭐 이제 이동을 꽤 여러 이 3개국 가면서도 이동 시간이 꽤 있었는데 중간중간 어쨌든 이동 시간이 있고 그 시간에 기자들은 주로 뭘 하나요? 우리가 여행 가고 그러면 주로 뭐 영화를 보거나 뭐 잠을 자거나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는데 뭐 네. 어떻습니까? 기자들 같은 경우. 똑같습니다. 비슷합니까? 기내에서 이제 그 업무를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비행 시간이나 대기 시간이 길기 때문에 기자들도 똑같이 뭐 영화를 보거나
그런데요. 이번엔 조금 지체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비행기 내에 대기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영화를 보통 뭐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영화를 보는데 기자들 사이에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반지의 제왕까지 보겠다. 네, 자, 이렇게 시리즈를 얘기가, 보겠다? 네, 반지의 제왕까지 볼 수 있는 시간까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 거기서 서비스되는 저 영화나 음악 이런 것이 우리가 보통 대한항공 타고 외국 갈 때 서비스하는 그 서비스 내용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좀 공군 1호기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좀 특별한 다르다고 봐야 되나요? 특별히 다른 것은 못 느꼈고 최신 영화나 콘텐츠들이 두루두루 들려 있었고 최근에 이제 저는 육아를 하느라 영화를 많이 못 봤는데 덕분에 왔다 갔다 총 4편의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 나름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네요. 네. 자, 대통령이 이제 현지 도착해서 뭐 이런저런 행사하고 각종 포럼 뭐 하고 교포들 만나고 등등 막 많이 바쁠 텐데 기자들도 덩달아 뭐 취재하느라고 굉장히 바쁘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현지에 도착해서 기자들이 주로 하는 일, 주로 움직이는 그걸 대략 좀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저는 첫 순방이었기 때문에 사실 잔뜩 긴장하고 갔는데요. 네. 똑같습니다. 이 순방해서 기자들이 해외 출장이다 보니까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정말 백조입니다. 그 겉에서 보기에는 좀 우아하게 취재를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정말 쪽잠을 자면서 열심히 그 발 아래 발을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네. 심지어 이제 정상회담과 각종 브리핑, 비즈니스 포럼, 만찬 등이 이어지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속보, 보도자료 처리는 물론 네. 그다음에 심지어 밤 10시에 브리핑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제가 밤 10시에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기자들이 다 이렇게 눈이 풀렸더라고요. 올해는 장시간 뭐 이렇게 비행을 하고 왔는데도 쉬지 못하고 바로 브리핑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쪽잠을 자야 되고 그래서 업무의 강도는 아주 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서 차장 고생 많았습니다. 네,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좀 얼굴이 약간 좀 살이 빠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윤 대통령 이번에 이제 중앙아시아 3개국 그 방문 과정에서 아주 국빈 대접을 아주 제대로 받았다,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맞습니다. 이번에 사실 이제 이 비행기 지연이 된 이유들도 우리가 방문했던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이 모두 세 곳의 최고 지도자와 대통령들이 모두 윤 대통령과 헤어짐을 아쉬워하면서 네. 못내 그 못다한 친교 활동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다 보니 이제 예정됐던 시간보다 계속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최종 방문지였던 우즈벡 같은 경우에도 국빈 만찬이 당초 90분 예정이었지만 네. 실제로는 2시간 넘게 진행이 되면서 이게 비행 시간까지 이제 지연이 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방 기간 동안에 아주 화제가 됐던 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국견 선물 네네. 이제 알라바이라고 해서 이제 양치기 견인데요. 이게 사실 오늘 지금 용산으로 이제 옵니다. 아, 오늘 예. 지금 이 시간쯤 왔나요? 그래서 오늘 오후 정도 이제 도착을 하고 아마 그 관련 보도 자료가 내일 정도 나갈 예정인데요. 예, 이게 한 마리입니까? 두 마리입니까? 2마리입니다. 두 마리. 원래 이제 그 총 3마리를 소개시켜 줬는데 최종적으로 깜짝 선물로는 암수 2마리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알라바이 같은 경우는 일단 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이게 알라바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오는 시간이 오래다 보니까 걔가 오랫동안 활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강아지를 사랑하는 김건희 여사의 뜻에 따라 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 있는 잔디광장 거기서 이게 자유롭게 좀 뛰놀 수 있도록 한 뒤에 네. 그다음에 이제 관저로 같이 함께 이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저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겠군요. 네. 참 그 알라바이 입장에서도 외국 생활을 좀 하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게 국견 선물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이제 그 윤 대통령 부부의 그 반려견 사랑이 널리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각 국에 방문할 때마다 네. 현지 정상들이 국견을 선물할 의사를 보이거나 아니면 국견을 소개시켜주는 이런 행사들이 또 외교적인 관례처럼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뭐 이러다가 또 선물 받은 그 반려견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반려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뭐 수십 마리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제 그 이번에 알라바이가 2마리가 오면 총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총 8마리가 됩니다. 8마리. 예, 거기에 기존에 이제 반려묘들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번에 그 대통령실에서 밝혔는데 본인이 키울 수 있는 최대 한도에 다다랐다. 이제 8마리를 키우기, 왜냐면 직접 키우고 또 아끼고 또 그 사료까지 직접 챙겨주다 보니까 네. 이걸 뭘 일일이 챙겨주려면 사실 8마리가 이제 최대 한도다라고 말씀하셔서 앞으로 국견을 추가로 더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려견 8마리에 반려묘 5마리라고 하니까
3마리 개와 네. 고양이를 관자에서 키우는 거네요. 그렇죠. 이 방송을 들을 외국의 대사님들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국견 선물 말고 다른 선물 부탁드립니다. 이번 뭐 대통령 이제 중앙아시아 3국 순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뭐 비행기가 상당히 연착이 많이 됐었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이건 뭐 무슨 사정이 좀 있었던 건가요? 네, 저희 기자들이 사실 이게 보도는 크게 안 됐던 내용인데 저희 이게 그 비행기 좌측에 보면 저희 투르크메니스탄의 최고 지도자 부부가 끝까지 이제 직접 그 윤 대통령 부부와 같은 차에서 동행해서 배웅하고 환송하는 장면이 화제가 됐는데요. 네. 그 왼쪽 기자석에서 보면 그 투르크메니스탄 최고 지도자 배우자가 이제 김건희 여사의 팔짱을 끼고 네. 이렇게 아주 친분을 과시하면서 비행기에 오르는 장면까지 저희들에게 목격이 됐거든요. 그만큼 윤 대통령 부부를 환영하고 예우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력히 들었습니다. 네. 혹시 서 차장 뭐 제가 여쭤보지 않은 것 중에 뭐 이런 일도 있었다. 든가 뭐 추가로 또 이와 관련된 또 흥미로운 뒷얘기 좀 소개해 줄 만한 게 혹시 있나요? 일단 이 중앙아시아 3개국이 사실 우리한테 그 아주 멀게 느껴지긴 하지만 사실 친숙한 국가입니다. 우즈벡 같은 경우에는 고려인이 17만 명이 살고 있고 제가 현지에서 보니까 한류가 정말 열풍이 뜨거웠습니다. 한류.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카자흐스탄에서 진짜 한국어로 포차 이렇게 적혀 있는 그 가게도 발견할 정도로 한류 열풍이 뜨거웠고 그리고 이제 가는 현지마다 그 한국인이냐고 물으면서 친숙하게 인사말을 건네는 현지인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중앙아시아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다. 그리고 원래 과거부터 우리 문화적 정서와 유대감이 있는 만큼 앞으로 글로벌 외교의 그 현장을 중앙아시아로 넓혀서 그 더욱 확장하는 계기가 이번 순방을 계기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의 뒷얘기, 그야말로 언론에서는 들을 수 없는 살아있는 리얼한 뒷얘기를 대통령실 출입하는 서소정 차장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서 차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정섭의 백브리핑. 오늘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뒷얘기 2가지 아이템으로 찾아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 가지고 다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